미나상 곤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기묘한 이야기와 위험한 조대가 격주로 진행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일본에서 예전부터 내려왔던 아주 기묘한 풍습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꽤나 잔인한 풍습인데 도대체 왜 이런 풍습이 전해 내려오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물고기나 동물들 중에서 자신이 직접 낳은 아이를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군붕어나 송사리들은요, 그 산란시킨 수조에다가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 자기가 산란한 알을 직접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그냥 서로 막 이렇게 잡아먹는 거야. 다른 물고기가 낳은 알을 잡아먹던가 자기가 직접 낳은 알을 잡아먹던가. 자, 또는 인간이 사육하는 고양이나 혹은 햄스터, 그러니까 새끼를 낳았을 때 사람이 너무 만지거나 사람의 손을 탄 그런 다른 향이 난다면 직접 부모가 자신의 새끼를 잡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햄스터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봤어. 그 햄스터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집 깨끗이 해주려고 이제 집을 한번 갈아주셨는데, 그때 엄마가 그 햄스터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끼를 잡아먹은 거야. 그래서 그 껍질이 남아 있었던 그거를 제가 직접 본 경험이 있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바로 원숭이도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동물 중에서 바로 이 영아 사례에 자신의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검토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의 원숭이의 일종인 회색 랑구르라는 원숭이입니다. 자, 이 원숭이들은요, 저지대에서 해발 3,500m까지 숲 같은 곳에 서식하는 동물이에요. 자, 이 원숭이는요, 다 자란 수컷이 다수의 암컷을 이렇게 딱 지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렘처럼. 자, 그래서 이 수컷 한 명이 여러 명의 암컷들과 이렇게 사랑을 나눠가지고 그 암컷들 사이에서 아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무리에서 태어난 암컷은요, 그냥 그 무리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수컷이 나오잖아? 근데 이 수컷이 자라면 그 무리에서 나가가지고 또 다른 자신의 무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다른 무리를 만든 수컷들, 얘도 어떤 무리를 만들 거고 얘도 어떤 무리를 만들 거잖아. 그럼 또 그 아이들이 또 자신만의 할렘가를 만듭니다. 여러 명의 암컷들과 함께 말이죠. 그런데 이 수컷들은 서로 경쟁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무리 대 무리별로 이렇게 싸움을 해가지고 이 한 무리가 이기잖아? 그러면 이 수컷이 이 다른 수컷의 할렘까지 다 같이 이렇게 이렇게 소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대요. 이 동물들이. 자, 그런데 이때 무리를 빼앗은 수컷이 다른 무리의 수컷이 암컷이 낳은 다른 아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가 뺏은 무리에 그 암컷들이 안고 있는 새끼 원숭이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돌발적으로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원숭이들끼리 그렇게 계속 해왔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발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무리를 빼앗은 수컷은 꼭 이렇게 다른 무리의 암컷들이 안고 있는 그 새끼들을 다 죽여버린다고 해요. 자, 이 행동은요, 1962년 일본의 영장류학자 교토대학의 명예교수인 스기야마라는 교수가 이거를 발표했어요. 1965년도에.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야. 자, 그런데 1975년도에도 아프리카의 어떤 사자에서도 이런 비슷한 유사한 행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탄자니아 사자도 수컷이 여러 명의 암컷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이 암컷이 낳은 수컷들이 또 같이 밖에 나가가지고 자신만의 또 다른 할렘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원숭이랑 똑같이 또 수컷끼리 싸워서 이 수컷의 무리를 장악하면 이 수컷의
여기 이 무리에 있는 암컷들이 낳은 새끼들을 죽인다고 해요. 이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게요, 원숭이뿐만 아니라 뭐 다람쥐나 돌고래 같은 일반 그런 분류에서도 이런 비슷한 행동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수컷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공격하는, 영아를 공격하는 그런 것만 있는데, 여러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암컷이 아이를 죽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바로 이 새입니다. 자, 조류 중에서는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이 조류는요, 일처 다부제의 번식 형태를 가지고 있대요. 이 새의 이름은 일본어로 토사카렌카크라는 새입니다. 자, 이 새는요, 엄마가 당연히 새끼를 낳고요, 대신에 수컷이 아이의 육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자, 크기는요, 수컷이 20cm에서 21cm고요. 암컷이 더 커요. 암컷은 24cm에서 27cm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날개가 뭐냐면, 편날개 길이가, 그러니까 이 양날개를 쫙 폈을 때 길이를 편날개라고 하는데, 이 편날개 길이가 수컷은 39에서 46cm라고 합니다. 자, 몸무게는요, 수컷은요, 85g. 그리고 암놈은 140g으로 해서 등치나 몸무게가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큰 종류의 새예요. 자, 그런데 이 암컷이 수컷보다 약간 조금 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컷이 열심히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 새끼를 세력권 있는 암컷이 공격해서 죽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새끼를 잃은 수컷은요, 번식 행동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세력권이 없어진, 그러니까 다른 암놈의 공격을 받은 좀 연약한 암놈도요, 자기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자신의 아이를 그냥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완전 반대인 경우죠. 그 원숭이랑 사자의 경우와. 자, 제가 왜 이런 동물들이나 이렇게 조류 얘기를 하냐. 그건 바로 우리 인간들은 어떨까? 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경우는요, 부모는 자식을 부양할 것, 부모는 자식을 지켜야 한다 라는 게 당연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식도 당연히 자신의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민법에도 분명히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부모한테 이렇게 의존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부모도 이 아이는 내 아이, 내 소유라는 그런 뭔가 가치관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범죄자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안 좋았다, 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의 사정에 따라서 아이의 가치관이라든지 인격차라든지 아이의 인생과 이렇게 연관되는 경우도 사실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본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너무나 극심한 기근에 휩싸였을 때. 자, 그때는요, 일본이나 중국 이런 한반도에서도 엄마가 아이를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일본에서는요, 부모가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를 함께 죽이는 일도 많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죽어버리면 남겨질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 차라리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이렇게 죽이고 가족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을 다룬 적도 있고요. 자, 일본 헤이안 시대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콘자쿠 모노가타리슈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뭐냐면요, 낙태에 관련된 그런 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영아 살해, 유아 살해에 관련된 그런 일본에서 굉장히 에도 시대 때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요. 자, 왜 그런 일이 생겼냐? 바로 이 농민 계급의 빈곤한 생활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 일본 자체도 효를 굉장히 중요시했었어요. 효, 아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니까 우리도 굉장히 당연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 유교의 영향이 강했던 일본에서는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 아이는 부모님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생각을 굉장히 근본부터 굉장히 그런 마인드가 깊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자, 또한 아기는요, 하츠미야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하츠미야마일이가 뭐냐면 그 첫날에 신사 참배를 하는 거예요. 신궁에 가가지고 아이가 그 참배를 하는 날인데, 이거를 해야만 출산이 됐다고 해서 이 아이가 너 이제 인격이 있는 아이야, 사람이야, 우리 사회의 일원이야, 이게 아니라 예전에는 아이가 이 신궁을 참배하는 첫날이 오케이, 너도 이제 인간 사회의 일원이야 라는 자격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해요. 자, 1908년. 자, 그 메이지 시대 때죠. 메이지 형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범죄는 존속살인 혐의라고 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굉장히 무거운 벌을 줬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을 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범죄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큰 벌을 주진 않았죠. 이런 거여서 상해치사 혹은 보호책임자 유기치사 막 이런 벌로 되게 가벼운 벌만 내려졌다고 해요. 자, 왜 그러냐면 아이의 행동과 법률 행위가 어쩔 수밖에 제한될 수밖에 없어. 뭐에? 친권에 대해서. 징계권.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아이들의 친권은 내게 있어요, 아이들의 징계권은 내게 있어요 라는 이 권리를 방패로 아무리 심한 체벌을 해가지고 아이가 죽음으로 돼도 살인죄라기보다는 그냥 상해치사 정도로 밖에 벌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육아를 포기해도 그냥 태만, 그냥 육아 포기 태만 이런 걸로 엄마가 죽이려고 해서 죽인 게 아니다, 이렇게밖에 벌이 처벌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꽤나 옛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일본 법은 아이를 죽이면 굉장히 큰 형량이 떨어져요. 지금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왜 부모가 아이를 죽이면 이렇게 가벼운 벌을 주면서 왜 이렇게 아이가 부모를 죽였을 때만 큰 벌을 주게 됐냐? 이거는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일본의 풍습, 아주 기묘한 풍습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603년부터 1867년까지를 일본에서는 에도 시대라고 칭합니다. 자, 일본은요, 소수의 피지배, 고급 무사, 그러니까 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빼고는요, 그냥 일반 농민층, 그 계급이 높지 않은 사람들 빼고는 나머지는 정말 가축처럼 사람 취급도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약간 그런 너무 힘든 삶을 살았던 사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에도 시대에는요, 너무나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너무 굶주림에 정말 앓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에도 시대에는요, 그런 기근 때문일까요? 태어난 아이를 엄마가 바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일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이른바 이 풍습을 마비끼, 일본어로는 속가내기라는 뜻을 가진 마비끼라는 풍습이 상행되고 있었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 검색어를 검색해보시면 마비끼는 속가냄, 그 다음에 사나를 죽이던 일, 생활고로 양육이 어려워서 사나를 죽이다, 모모 사이에 있는 것을 없애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마비끼라는 풍습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건 어쩔 수가 없었다고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생활처럼, 현대 이론 지금 시대처럼 낙태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피임이라는 어떤 그런 게 알려져 있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임신을 하면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애를 많이 낳으면 어떡해?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너무 힘든데, 그러면 방법이 이 마비끼가 거의 유일했다고 합니다.
농민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필요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 에도 시대 말기에는요, 평균 자녀 수가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명 이상 아이를 낳는 이 부모는요, 아이를 낳는 이런 그 가족은, 부모는 또다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를 이 마비끼로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자, 큐슈에서는요, 5아이가 있으면 2아이를 죽여서 수를 조절하고, 고치현의 도사에서는요, 한 가정의 장남 또는 둘째 딸까지만 갖는 것을 한도로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이름은요, 사토 노부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에도 말기의 농학자였습니다. 자, 그는 이렇게 어떤 책에다가 서술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 대화, 그러니까 현재의 야마가타, 아키타라는 곳인데요. 그리고 오슈, 현재의 아오모리, 이와떼, 미야기, 후쿠시마에서는요, 매년 1만 6, 7천 명의 아이들이 이 마비끼로 희생이 되었고요. 가즈사, 현재의 치바현에서는 갓난아기가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매년 이 마비끼로 죽어났다라는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마비끼를 금지하기도 했었어요. 당시 일본을 방문했었던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라는 사람은요, 일본의 여성은 자신이 이 아이를 기를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두 아이의 목을 다리로 눌러서 죽여버렸다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이 마비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먹기 살기가 힘들어도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건 너무나 잔혹한 일이잖아요. 자, 그럼 그 사람들,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도 그렇지만 이것도 마비끼에 관련된 어떤 사진입니다. 보시면 위에 어떤 신이 있고 엄마가 도깨비 모양 모습을 한 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죽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영혼이 뭔가 어디로 올라가는 듯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마비끼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반환하다. 아이를 반환해?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신에게 이 아이를 돌려드린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아이를 내 아이로 삼지 않았던 것 뿐이고, 나는 이 아이를 다시 신께 반환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신에게 담례를 한다. 신에게 되돌려준다. 이런 뜻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 있었겠어? 자, 마비끼는 시절이 너무 힘들 때 18세기쯤 생겨난 풍습이라고 해요. 그 전부터 있었던 풍습이었는지 1585년도에 간행된 야소회라는 일본 연보에도 이 마비끼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마비끼에 관련된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이거는 마비끼에 관련된 그림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보시면 좀 너무 잔혹한 그림들도 있어요. 자, 선교사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악마의 부추김으로 많은 영아가 살해되었다. 자, 사실은 그 훨씬 이전부터 있었으나 기근이나 아니면 질병, 이런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잔인한 풍습들이 생겨나게 됐다. 너무나 성행하게 되었다라고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에서도 사실 이거를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림을, 일본의 옛날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마른 사람들이 이렇게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사람의 팔을 뜯어먹고 있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굶주림에 지쳐가지고 서로 물고 뜯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기근이 너무 심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마비끼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인두세, 나라에서 걷어가는 이런 세금이라든지 너무나 과도한 징세 때문에 가난한 일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새로 이렇게 잉태하는 아기가 축복이 아니라 너무나 큰 부담감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죠. 자, 식비 조절을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죽이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던 거야. 입 하나 덜기 위해서. 입을 하나라도 덜어야 하니까. 근데 피임이나 이런 걸 할 줄 아는 걸,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가 생기면 낳아야 하는데 그 아이를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이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님이 조금 덜 먹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엄마 아빠도 먹을 식량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쫄쫄 굶고 있는데 아이를 먹일 그게 있을까요? 막 엄마 젖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웠겠어? 그렇다고 아이를 죽이는 건 그렇다고 정당한 방법은 절대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그 생활고에 시달린 젊은 엄마들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함께 자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아이를 죽였다라는 이런 커다란 이런 큰 죄를 평생 내가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느니 그래 차라리 같이 죽어버리자라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해서 아이와 함께 자살하는 엄마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차라리 아이를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가 키우지도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아이를 그냥 거리에다가 벌어버렸대요. 누군가 데리고 가겠지. 뭐 어떻게든 지가 살 운명이면 살겠지라는 생각에 죽일 용기는 없으니까 그냥 아이를 거리로 그냥 버리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니까 이 에도 막부는요 계속해서 기아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의 인권을 생각해서 어떻게 니네가 난 아이를 버리냐라는 게 아니라 노동력 부족 때문에 이 노동력 부족 방지의 목적으로 인해서 니네가 살기 힘들어도 아이를 키워. 왜냐면 지금 우리가 농가를 계속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은 점점 없어지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이러면 안 돼. 애를 키워. 버리지 마. 라고 한 거야. 아기가 불쌍해서 버리지 말라고 했던 게 아니라 노동력 때문에. 당시 국민의 80%가 농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거짓골이 된 농민이 많아지자 노숙자가 거리에 비일비재한 거야. 막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희망이 뭐야? 아기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들을 절대 버리지 마라 라고 금지령을 내렸지만 차라리 좀 세금을 덜 걷던가 그래야 되는데 진짜 아주 그냥 있는 놈들이 더한 말이 맞아요, 여러분. 맞죠? 자, 그 당시에 여러분 그래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검은색으로 된 그래프가 있고 파랑색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1번 교과서에 수록된 1700년에서 1870년 사이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파란색은 뭐냐면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그래프고요. 이 검은색은 뭐냐면 우치코와시라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부잣집을 다 이렇게 때려 부수는 행위라고 해요. 그만큼 얼마나 기근이 심했으면 반란이 일어나고 부잣집을 다 털고 그랬겠어. 자, 그리고 시가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가번이라는 어떤 동네가 있었어요. 자, 그 당시에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 에도 시대 기근에 소개된 건데 1732년 그리고 1733년 이 대기근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사가번이라는 곳이에요. 죄송해요. 사가번이라는 곳이에요. 자, 일본의 영향권 안에 있던 이 사츠마번의 밤. 근데 여기가 이 류크에서도 사츠마번이 너무나 이 조공 바치는 게 너무나 그 비용이 너무 컸대요. 그래서 이 조공을 감당하지 못한 거야, 국민들이. 그래서 이 왕부에서 주민들에게 너무나 가혹한 인두세를 먹인 거야. 너 이만큼 돈 내야 돼. 안 내? 안 내면 어떡할 거야? 빨리 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인두세를 어떻게든 나라에는 바쳐야 되고 먹고 살 거는 없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신의 자식들을 죽이는 방법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두세를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국민들을 일부러 그 무인도로 이주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마을 단위로 걷는 조공을 줄이려고 하거나 임산부를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이를 돌로 찍어 죽이는 풍습도 이 사가번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고 해요. 자, 사가안의 남성 대비 여성의 인구 비율은요, 1976년 보시면 61.10%에 있고요. 그리고 1864년은요, 92.88%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자, 여성의 인구 비율이 60%라는 숫자로부터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마비끼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죠. 자, 사가번의 고문서를 읽어보면요, 남자아이보다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여자아이는 그냥 죽여버려도 상관없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팽배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아들,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컸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빠가 장남이셨는데 제가 딸이 태어났다고 약간 조금 엄마가 시집살이를 하셨다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약간 이런 인식이 한국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굉장히 심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여자애가 태어났어? 아, 죽여버려도 괜찮아. 아들이면 괜찮아. 약간 이런, 아들이면 죽이지 마라, 장남이면 죽이지 마, 근데 딸이 나왔으면 죽여,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신경질 나네요, 여자로서. 정말 제가 이놈 새끼 사진을 가지고 너무 오고 싶었어요. 이 사람은요, 야마모토라는 사람입니다. 17세기 초기에 쓰여진 이 야마모토의 책 여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딸은 기르지 않는 편이 좋다, 장남은 특별하다, 그 이외의 애들은 다 버려버려라, 이런 글이 있대요. 그러니까 장남과 장녀, 뭐 어쨌든 처음 태어난 아이들, 그러니까 아들과 딸 한 명씩 있는 거는 괜찮아. 그런데 그 이외의 애들을 낳는 거는, 그 이외의 여자들은 기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게 그렇게 해야 평화로워 라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야마모토 새끼가. 너무 어이가 없죠. 자, 에도시대 초기에는요, 이제 그 에도시대 초기에 또 너무나 힘들었던 기근이 이제 조금씩 중식되고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일본도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냈지만, 에도시대 중기 이후로는요, 일본 내에서 큰 뭐 전쟁이나 뭐 큰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인구 성장률은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이 뭐가 생겼냐면, 여러분, 온천이라는 게 생겼어요. 온천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약간 좀 씻고 깨끗한 약간 목욕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자, 에도 시대쯤 되면요, 주요 도시 지역에서 대중 목욕탕이 굉장히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 더럽고 불결한 것보다는 굉장히 청결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발전됐기 때문에 영유아의 사망률이 극도로 낮아질 수 있었어. 왜냐면 위생이 깨끗하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 너무 힘들 때보다 어쨌든 얘네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약간 조금씩 뭔가 발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구수가 뭔가 증가해야 되잖아. 그런데 인구수가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자, 평화시라면 기근도 아니고 전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인구는 매년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인구가 계속 정체되어 있었을까요? 이 부분이 뭔가 조금 의심스럽죠. 자, 그 당시에도 피임이라는 기술이 변변치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억제하는 방법은 사실 딱히 생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도 이렇게 해와 너무나 평화로운 이런 시대 때에도 분명히 그때까지 계속 마비끼라는 이런 풍습이 진행되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에도시대 중기 이후 영주에 금지령도 있었어요. 아이들을 버리지 마라라는 명령도 있었지만 사실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이나 너무나 가진 거 없는 천민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를 계속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대요. 압살, 교살, 익사시킨다든지 아니면 태어난 아이를 그냥 생매장시켜버리는 그런 마비끼가 계속해서 성행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일본에 그런 노래 들려드리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약간 기담이 있다라면서 노래를 들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이는 7세 이하의 아이는 신의 아이로 여겨져가지고 언제든지 신에게 다시 돌려보낼 수 있다라는 게 있었어. 그 말이 뭐냐면 7살 이하, 그러니까 그 신당에 가서 이렇게 뭘 하지 않는 아이들은 그때까진 내 아이가 아닌 거야. 신의 아이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마비끼가 일어난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특정 계층만이 너무나 괴롭게 기난을, 경제난을 겪었고, 그러니까 이불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신에게 돌려보내는 거야. 우린 신에게 보답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뭔가 좀 뭔가 먹을 게 내려줄 거야 라면서 그냥 그런 구설로, 그런 핑계로 계속 아이들을 죽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처음에는 막 죽였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자신의 아이의 장례조차 치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 마비끼라는 걸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에 여행 오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일본의 전통 일본 목각 인형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그 목각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